여러분, 혹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일했고 아껴 썼는데 잔고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보지만 지난달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새어나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절약도 해봤고, 부업도 알아봤고, 재테크 책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누군가 있지는 않나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고 하려던 일도 시들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 전화 통화를 끊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당신의 절약 습관이나 수입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이 모으려는 힘을 조금씩 세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난 주머니처럼 말이죠.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건 사실 당신의 소비 패턴보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큽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수 가게에 자주 가면 향기가 몸에 배고 생선 가게에 자주 가면 비린내가 배듯이 사람도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 향기가 밴다고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배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무기력이 배어듭니다. 1000년 넘게 전해지는 이 지혜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수다를 떨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힘없는 사슴 한 마리가 사자 무리 속에 섞여 있습니다. 아무리 사슴이 빨리 달려봤자 결국 사자들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슴은 풀을 뜯어먹고 싶지만 사자들은 고기를 찾아 헤맵니다. 사슴은 평화로운 숲에서 쉬고 싶지만 사자들은 싸움터로 향합니다. 결국 사슴은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 당신이 그 사슴입니다.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당신의 발목을 슬금슬금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반드시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지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경제적 운과 의지를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절약해도 그들이 옆에 있는 한 당신의 부는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그들과 함께 가난의 늪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홀가분하게 털어내고 부의 계단을 오를 것인가.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불편함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내면의 경보음입니다. 당신의 직감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똑바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외면하면 평생 이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주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유형으로 당신 주변의 불을 빼앗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히고 그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생각서점과 함께 하시면 당신의 인맥 리스트가 완전히 새로 쓰이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갉아먹는 냉소 바이러스. 아침 7시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옆 기계에서 달리던 지인이 슬쩍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주식 조금씩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는 러닝머신 속도를 줄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시대에 개인이 주식으로 돈 버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국 큰손들 배만 불리는 구조라고요. 본인도 해봤는데 다 잃었다며 그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본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얼굴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이치를 다 꿰뚫어 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잠깐 멈칫했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운동이 끝나고 나니 아침부터 의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펼쳐둔 투자책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오늘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무거워지고 뭔가 하나하나가 부질없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의미 없이 스크롤만 내렸습니다. 한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고 다른 쪽에는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똑같은 과제를 주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손끝이 느려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타이핑 속도가 느려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뇌 활동을 살펴본 결과였습니다. 의욕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격려를 받은 그룹은 뇌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패턴입니다. 냉소적 패배주의자들은 본인의 무기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를 당신에게도 강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의 나태함이 증명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니까요.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버립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머릿속에서 굴려야 하는데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머리가 온통될 리 없다는 생각으로 꽉 차버립니다.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실행력 자체가 마비됩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건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비워야 할 건 독이 되는 관계입니다. 냉소는 공기처럼 스며들어 당신의 꿈을 조용히 질식시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꿈은 시들어갑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의 말투, 표정, 분위기는 당신의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법정 스님 말씀처럼 진정한 무소유는 불필요한 관계까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고 난 뒤 뭔가 하려던 일이 시들해진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독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의 꿈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못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그 꿈을 지키려면 당신 곁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담아두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당신의 미래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당신의 방식대로 나아가세요. 두 번째, 통장을 털어가는 소비 마법사. 백화점 화장품 코너 앞에서였습니다. 주말 오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신상품들이 반짝이고 판매사원들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지인과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원래는 간단히 둘러보고 커피나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상 립스틱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신제품인데 안 사면 손해라고요. 한정판이라 금방 품절된다고. 자기는 벌써 3개 샀다고 했습니다. 인생 한 번인데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며 여러 색상을 손등에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으면서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친구는 신이 나서 다음에 갈 매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쇼핑백을 풀고 영수증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1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산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이미 집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색깔만 다를 뿐 거의 똑같았고 스킨케어 제품도 아직 쓰던 게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또 이랬구나 하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니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지갑을 열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지갑을 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습관이 되면 스스로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소비 패턴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의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옆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쇼핑할 때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입니다. 가짜 부자들은 자산을 사는 법이 아니라 부채를 사는 법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집에 가면 카드값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산을 먼저 사고 그 수익으로 소비를 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을 삽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만드는 친구는 당신의 노동소득을 순간의 기분과 맞바꾸게 만듭니다. 월급 받자마자 쇼핑하고 다음 달엔 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즐거운 이유는 단 하나, 함께 가난해지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는 위안입니다. 당신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당신을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10년 뒤에도 똑같을 겁니다. 지혜로운 통찰을 남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적게 원하는 데 있다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텅 빈 통장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네카 말처럼 진짜 여유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에서 옵니다. 친구가 사자고 해도 필요 없으면 안 사는 힘, 유행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고 나면 지갑이 자꾸 열린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만들어낸 소비 압력입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자꾸 뭔가 사고 싶어집니다. 안 사면 뒤처지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진 사람이고 더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물건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얼마짜리 옷을 입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통장 잔고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들의 화려함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건 풍요가 아니라 공허함을 가리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은 티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산을 쌓고 묵묵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당신은 그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세 번째, 에너지를 빨아먹는 감정 뱀파이어. 밤 11시 잠들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지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어 받았더니 목소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또 상사한테 혼났다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상사가 얼마나 나쁜지, 동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지쳐갔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말하는데 내 에너지는 바닥났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이직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니면 상사와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보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며 다시 불평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듣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12시가 훌쩍 넘었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머리가 멍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밤새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느라 정작 내 시간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려던 공부도 계획했던 정리도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에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이 공기처럼 퍼져 나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몸을 감염시키듯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을 감염시킵니다. 특히 불평과 하소연은 바이러스처럼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퍼져나갑니다. 1시간만 들어도 내 몸은 긴장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몸이 괜히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싸울 대상은 없습니다. 그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뿐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피곤한 건 일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당신에게 옮겨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은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 후련해합니다. 감정을 쏟아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 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 착취입니다. 부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아끼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퇴근 후 자기 개발을 하거나 부업을 고민해야 할 금쪽 같은 시간을 이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데 써버리게 됩니다.
이들과 1시간 대화하고 나면 진이 쏙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공부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잠재적 수익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불평을 듣는 데 쓸지, 불을 쌓는 데 쓸지 결정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륜 스님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만들고 행복도 내가 만든다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떠안는 건 자비가 아니라 공동 침몰이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옆 사람을 구하려다 둘 다 빠져 죽는 것과 같다고요. 법륜 스님 말씀처럼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주는 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당신만 지쳐갑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전화하고 당신은 계속 듣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만 고갈됩니다. 진짜 자비는 선을 긋고 나를 먼저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통화하고 나면 진이 쭉 빠진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한쪽만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당신은 충분히 착한 사람이고 이미 많이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담아두지 마세요. 그 무게는 당신이 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4번째, 지혜를 훔쳐가는 정보도둑.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별일 없냐고요. 평범한 안부 인사였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투자하는지. 핸드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뭔가 이상했습니다. 1달 뒤 다시 만났는데 그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답해줬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메모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조언을 구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그저 정보만 빨아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만날 때마다 지쳐갔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걸까?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무료로 조언만 해주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의 목표는 절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을 가르치느라 정작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언만 구하는 사람들도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는 결국 둘 다 망가뜨립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 손해입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착취입니다. 무료 컨설턴트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험과 시간을 공짜로 가져갑니다. 당신이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노하우를 1시간 대화로 가져가려 합니다. 그들은 조언을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를 모으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실행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만 모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준비 단계에 머무릅니다. 당신이 답해주는 순간 당신의 귀중한 에너지는 소진되고 그들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경험을 주지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언을 듣고 실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만나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건 배움이 아니라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의 시간 낭비이자 그 사람의 인생 낭비입니다. 김용욱 교수는 중용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은 준비된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김용욱 교수 말처럼 당신의 지혜는 함부로 흘려보낼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고생해서 얻은 것이고 값진 자산입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은 경청하고 실천합니다. 질문하고 행동하고 피드백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저 입으로만 묻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쏟는 건 낭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길 뿐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계속 조언을 구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정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행에서 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와줬고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위해 쓰세요. 그들의 끝없는 질문에서 벗어나세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값집니다.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5번째, 빛을 흐리는 질투 악마.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반가워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옛 추억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잘 지내냐고요. 요즘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랑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는 벌써 집도 샀고 차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이사장까지 올라갔다고요. 너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며 어깨를 톡 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분명 칭찬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격려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룬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구나. 하루 종일 의욕이 꺾여 있었고 다시 시작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뿌듯했던 성과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설명합니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칭찬의 언어로 독을 섞는다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꽂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말, 누구는 더 잘한다는 말, 너도 열심히 하면, 언젠간이라는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끊지 않으면 결국 자존감이 바닥까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당신의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질투입니다. 비교와 질투의 화신들은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되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요. 그래서 은근슬쩍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칭찬하는 척하면서 독을 섞어 넣습니다. 축하하는 척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말, 누구는 더 잘한다는 말, 그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이 이룬 것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빛나지 못하니까 당신의 빛도 꺼버립니다. 함께 어둠 속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빛나면 자신의 어둠이 더 선명해지니까요. 정호승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축하해 줍니다. 당신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슬프면 함께 슬퍼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기쁨을 흐립니다. 당신이 웃으면 불편해하고 당신이 성공하면 시샘합니다. 정호승 시인 말처럼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어두울 때 당신이 빛이 되어주고 당신이 어두울 때 내가 빛이 되어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빛을 가리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냉소 바이러스, 소비 마법사, 감정 뱀파이어, 정보 도둑, 질투 악마. 이들은 모두 당신의 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고 당신의 꿈을 짓밟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를 다 끊고 혼자 살아야 하나요? 가족까지 멀리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처 주지 않고도 당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에너지와 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6번째, 침묵이라는 방패. 부동산 상담소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록색 소파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고 벽에는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냐고, 투자할 만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대기실에서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부 중이라고, 확실한 건 모르겠다고요. 잘 모른다는 투로 짧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조금 맥 빠진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자기 핸드폰을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는 척하며 장황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역을 알아보고 있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 계획을 함부로 꺼내지 않았고 내 생각을 방어하느라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가슴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내 에너지가 온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달성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기분은 좋아지지만 정작 행동할 동력은 뚝 떨어집니다. 말로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겁니다. 뉴욕대 심리학과 피터 고리처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160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말한 그룹과 말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목표를 말한 그룹은 평균 33분 만에 포기했고 침묵한 그룹은 75분 동안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사람에게 말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방어하느라 남은 에너지마저 바닥납니다. 그게 되겠어? 나도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진이 쭉 빠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침묵의 원칙은 당신의 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당신의 원대한 계획이나 투자 목표를 냉소적 패배주의자에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화살을 막느라 당신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정작 행동할 힘은 남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방어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실행하세요. 진짜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움직이고 결과로 보여줍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첫째, 질문을 받으면 모호하게 답하세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공부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숫자도, 계획도, 전략도 숨기세요. 둘째, 화제를 돌리세요. 상대방 이야기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관심사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금방 당신 이야기는 잊어버립니다. 셋째, 성공한 뒤에 말하세요. 결과가 나온 뒤에는 말해도 됩니다. 이미 이뤘으니까요. 작년에 이거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걷어들일 수 없다고요. 특히 당신의 꿈을 부정적인 사람에게 말하는 건 좋은 씨앗을 썩은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싹이 트지 못합니다. 땅이 씨앗을 썩게 만듭니다. 틱나탄 스님 말씀처럼 당신의 말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 것입니다.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의 계획을 모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그 사람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세요. 설명하느라 지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실행에 써야 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확실하게 결과를 만듭니다. 7번째, 거리두기라는 보호막. 집 앞 편의점에서였습니다. 저녁 8시쯤 물 한 병을 사러 나갔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던 지인이었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약속을 잡았을 텐데 이번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와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했고 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내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빴고 정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상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간의 서운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친구를 저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내 시간을 지켰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남을 잡지 않았다는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책을 펼쳤고 계획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잘 됐습니다.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질이 나쁘면 외롭습니다. 친구가 3명이어도 질이 좋으면 행복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 하나가 당신의 건강과 행복, 심지어 수명까지 깎아먹습니다. 몸에 지속적으로 긴장이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 한두 개만 있어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되찾는 두 번째 방패입니다. 당장 인연을 끊기 어렵다면 만남의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달에 4번 만났다면 2번으로, 2번 만났다면 1번으로 줄이세요. 당신의 스케줄에 여백이 생기면 그 자리를 더 나은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당신이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보호입니다. 첫째, 만남 빈도를 줄이세요. 급격히 끊지 마세요.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1번 만났다면 2주일에 1번으로, 한 달에 1번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 만남 시간을 짧게 하세요. 저녁 식사 대신 커피로, 2시간 대신 1시간으로, 깊은 대화 대신 가벼운 안부로 시간을 통제하세요. 셋째, 그룹 모임으로 만나세요. 1대1은 피하고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세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 되니까요. 달라이 라마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차비라고 하셨습니다. 무리하게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달라이 라마 말씀처럼 관계에서 물러서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와 상대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결국 둘 다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힘들고 상대도 부담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때로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담을 덜어내도 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물러서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경이라는 무기. 서점에 갔습니다. 주말 오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경제 서적 코너에 멈춰 섰습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다룬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권을 집어들고 구석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장을 넘길수록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가득했던 부정적인 말들이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가능성이 스며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방법이 있어.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설 때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떠오른 영상은 자기계발 강연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텐데 이번에는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30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가득 적었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이 바빠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매일 긍정적인 콘텐츠를 접한 사람들의 그룹과 기존 환경에 그대로 머문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 콘텐츠를 본 그룹은 도전 의식이 치솟았고 실제로 소득도 올랐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승진하거나 부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변화 없는 그룹은 그대로였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았습니다. 환경이 사고를 바꾸고 사고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섭취가 아닙니다. 이건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은 당신의 마음을 재구축하는 세 번째 방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비운 자리를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영상, 책, 커뮤니티로 채우세요.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가능을 말하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던지세요. 당신의 뇌는 반복적으로 듣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매일 안 돼를 들으면 정말 안 된다고 믿게 됩니다. 매일 할 수 있어를 들으면 정말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은 당신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나도 읽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운동하면 나도 하게 됩니다. 첫째,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영상을 보면 계속 추천됩니다. 긍정적인 영상을 클릭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동기부여, 강연, 재테크 정보. 알고리즘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둘째, 독서 목록을 바꾸세요. 한 달에 책 한 권만 읽어도 됩니다. 부자들의 책,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경제서적. 조금씩 읽으세요. 쌓입니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으세요. 재테크 카페, 자기계발 그룹, 독서 모임. 그곳에서 에너지를 얻으세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 거대한 일을 해낸다고요. 하지만 그 무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모두가 함께 추락한다고 했습니다. 무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말처럼 당신이 속한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면 당신도 올라가고, 그들이 내려가고 있다면 당신도 내려갑니다.
무리를 바꾸는 게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나요?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있나요? 성장하는 사람들 속에 있나요? 돈 쓰는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 있나요?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속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영상 하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듣는 말, 보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채우세요. 당신의 환경을 설계하세요. 당신의 알고리즘을 바꾸세요. 당신의 무리를 선택하세요.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변화가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부를 빼앗아가는 5가지 유형과 그들을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냉소, 과소비, 불평, 착취, 질투. 이 5가지가 당신 곁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에너지도, 꿈도 모두 소중합니다. 누군가 그걸 함부로 빼앗아간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세요. 공자는 논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가까이 하되 나를 손상시키는 벗은 멀리하라고요. 진정한 벗은 서로를 높여주지만 잘못된 벗은 서로를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공자 말씀처럼 관계는 선택입니다. 당신을 높여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고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멀어지세요.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내는 부정은 사실 그들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의 가능성을 포기했고 당신도 포기하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당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도 되고, 만남을 줄여도 되고, 환경을 바꿔도 됩니다. 그 무게를 담아두지 마세요. 털어내세요.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주변이 흔들려도 당신의 중심은 단단해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빛이 스며들듯 조용히 나아가세요. 이제 당신의 방향은 나 자신을 아끼는 쪽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듣는 데 쓸 게 아니라 나의 성장에 쓰는 겁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꿈도 가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밤 한 사람의 전화를 정중하게 거절해보세요. 이번 주말 한 약속을 미뤄보세요. 핸드폰 알고리즘에서 부정적인 채널 하나를 차단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점입니다. 여기는 생각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당신의 통장에 부가 차곡차곡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주는 작은 등불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여정에 평온과 풍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고맙습니다.